안녕하세요. 낮에는 주식 투자, 밤에는 경제 공부, 주경야독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와 함께 식사합시다에 출연을 하셨었죠. 네, 김효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 잘 아시는 우리 최일호 성무 예,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좀 불청객 같은데 그래도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불쑥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출연 신청을 해가지고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식을 잘하려면 사실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네, 저는 한국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같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할 때 집 팔아서 주식을 사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장이 반드시 올라요. 그리고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 예. 반드시 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그 시총은 더 크죠. 예, 부동산 시총이 크고 사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잘만 통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죠. 핵심을 얘기하셨다고요? 네, 좋습니다. 초보가 아닌데? 네. 부동산 투자의 사실 최고의 매력은 높은 레버리지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 부동산도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지 예.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니까 오늘 그런 질문을 다 빠짐없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네. 그 책을 쓰셨는데 네. 그건 한 3, 4년 되지 않았습니까? 1년 정도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나요? 그렇군요. 네.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인데 이번에 쓰신 책은 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네.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예. 그죠? 미국 부동산이 예. 어떤지. 그때 제가 김효지 대표님하고 인터뷰하고 나서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도 꽤 도움이 됐던 게 저희가 미국 부동산 기업 중에 자주 커버하는 DR 호튼. DR 호튼. 예. 네. 작년에 사상 최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우리 예. 김 대표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예. 아니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작년 내내 그런 상황인데 DR 호튼 주식이 사상 최고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네, 네. 그런데 정답을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미국은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네.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예. 네, 네. 저는 항상 이제 미국 주택 재고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네. 실제로 현업에서 뛰고 계시는 분의 말을 들으니까 네. 실감이 나네요. 미국의 주택 재고가 전무님도 계속 확인하셨지만 바닥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예. 네, 네. 그래서 딱 말씀 듣고 공급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특히나 이 코로나 기간 때 네.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미국 부동산도 우리가 그냥 보는 자료, 예. 미국 홈프라이스 인덱스가 예. 샌프란시스코가 빠지고 뭐 이렇게 예. 막연하게 집값 되게 빠지고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주택하고 또 상업용 부동산하고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더라고요. 다르죠. 네. 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네.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 부동산의 일부는 다는 아닙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이 워낙 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일부라는 것은 인구가 빠짐으로써 네. 또는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따라서 그 트렌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변동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일부가 많이 차지하는데 그 일부가 오피스 빌딩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일부는 위기일 수 있고, 네. 그러나 주거용, 거주용 부동산은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요. 네. 공급이 현격하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용 부동산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는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도 유형에 따라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상업용 중에서도 주거용하고 산업용하고 그리고 사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오, 전문가네. 아, 예, 그 유형이요. 예, 유형을요. 예, 크게는 네 가지를 하는. 네 가지.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습니까? 네. 아, 잘 예, 정말, 예. 예, 성우님께서 잘 말씀하셨고요. 예. 거주용 부동산, 예.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토지. 토지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죠. 예. 그렇네. 그 네. 비중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비중 자체는 예. 거의 거주용이 예. 아무래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상업용. 예. 그 순서대로요. 아. 산업용 토지. 네. 산업용 토지요. 네네. 그럼 전체 부동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그 사무용 부동산의 비중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그 오피스 빌딩, 예. 사무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예요. 20% 정도.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비중이 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 공실이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상업용 부동산 내에서만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위기가 있고 또 기회가 공존한다 했는데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위기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맞습니다. 게 저희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근데 저희가 이 주식을 살 때도 구조적 위험에 빠진 기업이 있거든요. 네. 함부로 핵심 우량 기업은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핵심 우량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구조적 위기에 빠진 기업을 함부로 많이 빠졌다고 샀다가는 네.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구조적 위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미국은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려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네. 모든 답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코로나라는 하나의 특이한 상황 속에서 인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의 흐름이 미국에서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으로 빠져버렸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고밀도 지역, 고물가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맨하탄이죠. 그게 맨하탄이군요. 네네네. 공실이 많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는 영구적으로 우리 뉴 노멀의 생활 방식으로 고착화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부동산 시장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유형, 트렌드의 변화를 크게 바꿔놓은 게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그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제는 일선도시라는 것은 예전부터 거대 도시, 옛날 도시, 이미 확립된 도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고 있는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 고물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고밀도 지역에서. 근데 여기에서 사람 다 빠져버렸어요. 인구가 유출됐죠? 그럼 그 인구가 어디로 갔냐면은 대도시인데 좀 신생 대도시인 이선 도시로 몰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물가 지역. 그러니까 똑같은 돈으로서, 그죠? 우리가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선 도시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옛날 거대 도시, 확립된 도시들이 북쪽에 있어요. 미국 지도를 보시면은 중간을 지점으로 해서 북쪽에서는 인구가 밑으로 유출이 되고 그다음에 썬벨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서부 지역, 고물가 지역이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뭐 많잖아요. 시애틀. 인구가 빠지면서 그 인구가 어디로 흘렸냐면은 이선 도시. 그럼 가장 가까운 데가 보이시, 아이다호,
그리고 피닉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네. 그 달라스, 애틀란타.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애틀란타. 아, 그래요? 예, 마이애미 이쪽 흘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는 동북쪽, 그다음 북쪽, 그리고 서북쪽에서 인구가 남쪽으로 흘렀다. 그래서 2024년도는 결론적으로는 썬벨트 지역에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왜 인구의 흐름이 중요한가? 이거는 옛날에 생각하시면은요, 서부 개척 시대 기억하세요? 미국의 네, 우리 네. 고전 영화 보면 예. 네. 인구가 그때는 서쪽으로 흘렸잖아요. 네. 골드 러시 할 때. 그렇죠. 네. 그것도 대변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대변혁을 일으켰죠. 아. 인구가 이제 남쪽으로 가잖아요. 예. 2선 도시가 이제는 커져요. 1선 도시가 어떻게 돼요? 유출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죠. 네. 우리가 공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인구가 빠져버리면 수요가 줄어들죠. 네. 그러면은 아까 대표님께 얘기하신 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 그거는 유출되니까 인구가. 네. 그리고 유입되는 지역은 유효 수요가 증가하죠. 네. 그러면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50개 주마다 인구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사이클이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이 동일하지 않아요. 지역 시장마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는 맨하탄 거기는 당연히 인구가 유출되니까 네. 그죠? 어떻게 돼요? 공실이 많아지죠.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리죠. 네. 그런데 그 인구가 흩어졌으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음. 그럼 그 유입된 지역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은 올라요. 사이클이 다르게 돌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완전한 매수자 시장, 일부 지역은 균형 잡힌 시장, 일부 지역은 매도자 시장.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틀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가 나오면은 완만하게 상승한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이냐? 우리가 기업을 보자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예, 우리가 IT 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회사잖아요. 네. 대기업인데. 네. 그들의 이동을 보자는 거예요. 네. 그들이 서쪽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오피스 공간을 줄여버렸어요.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통해서 이제는 가능하니까 근무 형식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오피스의 사이즈를 줄여버린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격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등급에 더 유의해라. 이제는 공간이 아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공실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 오피스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고물가 지역에서 이제는 좀 저물가 지역 가버리죠. 그러니까 아틀란타에도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그 회사가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전문가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지금 흐름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기업도 그 흐름에 맞춰서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실체는 들어가서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 어떤 이에게는 기회지만 어떤 위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실이 있는 데는 그죠? 어떤 사람은 위기잖아요. 공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프라다에서 샀잖아요. 건물을. 근데 그 산 사람은 또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보석을 발견해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나마 그 우리한테 친숙한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좀 이렇게 이해가 좀 그렇죠. 되고 그죠? 오늘도 저희가 그 실적 분석했잖아요. 하면서 아침에. 구글 사람 잘랐어요 또.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른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쨌든 코로나 중하고 코로나 이후에 네. 사람들의 이동이 네. 변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인데
대기업들 보면은 네. 최근에 감원도 많이 하고 네. 재택근무도 많이 활성화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시작인지 네. 이게 한참 진행 중일 것인지 네. 이게 끝인지 네.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이미 백투 노멀이 됐잖아요. 네. 백투 노멀이 됐고 일부 회사들은 사무실로 들어와라 네. 라고 하는 와중에 또 감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재택근무 늘리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믹스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걸 일단 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빅테크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매출이 두 자릿수로 다 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라는 게 전부 다 지금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전 주식은 잘 모르니까 네, 네. 그거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밖에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맞습니다. 주식을 아셔야 돼요. 네. 주식을 알아야 미국 부동산이 보인다. 네, 저랑 알겠습니다. 책 하나 공저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너무 좋은 그렇죠. 생각이세요. 주식을 알아야 부동산이 부동산이 보인다. 보인다. 네. 박세익, 김효주, 김효지. 네, 너무 김효지, 좋은 생각이 될것 같아요. 공저.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지금 기업들이 어떤 네. 상황이냐면요. 참 이 최상무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좀 경기 쇼크, 하드 랜딩이 왔을 때 사람은 자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미국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 내고 네. 이익도 완전히 좋아지고 네. EPS 그로스 뭐 엄청 좋아요. 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매출은 두 자릿수로 늘었는데 비용이 오히려 한 3%, 4%밖에 안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 자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경영을 할 때 주주가치에 극대화해서 네. 뭐 비용을 줄여도 인풋을 줄여도 아웃풋이 많이 나오면 사실 인풋을 줄이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3% 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 26%, 예. 다른 기업들도 뭐 30 몇 프로 이래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정하다. 네. 네, 기업이 잘 되면 그 직원들한테 좀 더 보너스도 주고 하면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와중에 직원들을 자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 미국 기업이 예. 참 이 경영의 효율성이 그렇죠. 참 높은 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저렇게 사람 잘라도 되나 봤더니 이번에 AI가 네.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AI로 실제로 써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AI로 지금 없어질 직업 이런 거 막 기사 나오잖아요. 네. 그냥 보면 로이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직면한 그 직업군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뭐 오피스가 필요가 없어지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예. 이 큰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가 네. 그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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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예, 그게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코로나라는 그 시점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트렌드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냐? 아까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 하나만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오피스의 공실. 그럼 그 오피스의 공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네. 그리고 이 주택난. 지금 모자란 주택난은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힐 때까지는 2030년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통계가 있고요. 2030년 네. 와. 빠르면 2027년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2030년까지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게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전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실된 그 오피스를 일단은 그 거주용으로 용도로 바꿔요. 거주용으로 네, 그럴 그리고- 수가 있겠네. 네. 그리고 임대용으로 임대를 주죠. 주로 이제 그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 부동산을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틀란타라든지 필라델피아, 뉴욕 그런 데서 이제 전용이 시작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네. 예, 트렌드 자체가.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소매점이 있는 데를 유심히 보시면은 이런 재택근무, 원격근무로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지고 이선도에서 빠졌잖아요. 그 외에 일단은 그 소비 패턴이 온라인과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코로나 이후로 급증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많이 닫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백화점, 네. 미국에서는 리저널 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큰 규모의 백화점인데 폐쇄형이죠. 네. 오픈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거의 다 폐지를 시켰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를 못해요. 이미 인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비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큰 브랜드 그 회사들, 예, 거기서는 20년에서 거의 50년 동안 자리를 잡은 그 브랜드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다시 현지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구조 조정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소매점과,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여 옴니채널 방식으로 소매점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폐장한 그 공간을 어디에서 다시 오픈을 했느냐? 네. 외곽 지역에서 해버렸어요. 네. 외곽 지역에 있는 데는 이제 쇼핑센터라 그래요. 그건 오픈형이에요. 네.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그 대형 그 쇼핑센터는 우리가 앵커라 그러죠. 가장 큰 소매점이 있는 거. 네. 앵커가 하나 있는 게 네이버후드 센터라 그러고 앵커가 2개 있는 거는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그것이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구들이 벌써 외곽으로 빠져버렸으니까 2023년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이버후드 센터와 커뮤니티 센터의 가격이 급상승을 한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요. 오,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몰리니까. 네. 그리고 공실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힘들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또 이것도 보세요. 인구 하나가 바뀌었는데 트렌드 하나로 인구가 바뀌었는데 이런 쇼핑센터는 또 대박이잖아요. 근데 저 몰은 또 쪽박이잖아요. 도 안에 뭐예요? 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그럼 어떤 얘기는 또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는 또 위기가 됐잖아요. 이런 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아,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로 참 큰 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근처에 유명한 식당을 가봐도 네. 식당을 옛날에는 식당이 잘 되면 예. 매장을 막 늘렸잖아요. 네. 근데 아니 저 유명한 식당인데 식당 규모가 오히려 줄고 가보면 헬멧을 쓴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줄 서 있어요. 네.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띵띵띵 하면서 계속 여기 오나 네. 뭐 배민에서 그렇죠. 배달을 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배달해서 시켜 먹어도 괜찮네, 편하네. 네. 예, 이런 거가 하나의 자리를 잡으면서 네. 야, 참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게 하나 습관이 되면 네.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상무님께서 아까 예. 말씀하실 때 이런 트렌드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예. 라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한 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종료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그럼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못 갔어요. 그것이 이제는 뉴 노멀에 우리가 일상생활로 고착화돼 버렸어요. 야,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아까 뭐 구조조정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는 기업에서 이윤 창출이고 그죠? 그러면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렌드에 맞게끔 모든 것이 지금 바뀌잖아요. 생활 방식이 바뀌니까 시장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가느냐가 아니라 이 트렌드는 이제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기업에서는 이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효율성이 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월수금은 오피스에 나와서 일을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회사의 인원이 100명이면은 50명은 그냥 원격으로 일을 하고 50명만 사무실 일을 한다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뀌어서 버렸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든지
오피스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욱더 점점 이제 축소를 하나, 아까 알고리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산층들은 결론적으로 상류층으로 갈 것이냐, 하류층으로 갈 것이냐, 이제 딜레마의 어떤 문제는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고,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 고착한 된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피스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오피스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피스는 우리가 등급이 있어요. 위험과 수익성을 따져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 있어요. 근데 지금 A나 A 플러스 등급은 없어서 임대를 못해요. 프리미엄급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얘기를 한 것도 그들도 이제는 사이즈를 줄여버리고 최고급화로 가는 거예요. 대신 인재를 그만큼 끌어들이는 거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B, C 등급의 오피스들을 공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아까 그 소매점의 변화처럼 옴니채널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자생책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서 요즘에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복합 용도. 예, 그래서 그걸 임대로 전용. 그죠? 또는 주성 복합. 이제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움직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풀이를 하려면은 주식에서도 주식을 풀이하는 그 방식이 있듯이 부동산에서는 인구의 흐름이에요.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 사실 부동산도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펼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중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좋으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나한테 익숙한 지역이 아닌 이제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찾느냐? 틈새 시장에 찾아라. 그럼 대한민국의 틈새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없다 그러면은 그게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현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 부동산 지금 극과 극이잖아요. 그럼 그 보석을 찾아야죠. 그럼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약세론 그리고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고 인구가 이제 꺾어지면 안 된다. 부동산 꼭지다. 그 얘기가 뭐 10년 전부터 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일단 인구가 우리가 그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은 줄어들었지만 빨리 안 죽으시고 수명이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 동포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2004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4,900만에서 피크아웃 질 거다 했다가 지금 이게 5,200만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적 오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인구가 확실히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이제 결국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뭐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역별로 과거에 1970년 80년대 수출이 중심이었을 때는 이 부산 대구 뭐 이쪽에 수출 중심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인천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수출 노선이 미국, 유럽으로 향하다가 이 중국이 좋을 때는 바로 옆에 중국이니까 그래서 인천을 중심으로 우리 최 상무님 고향 당진까지 그 당진이 당나라 당자거든요. 옛날에 그렇군요. 당나라가 흥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당나라로 바로 수출하던 그런 당진이 발달을 했었듯이 또 이 서해안 쪽이 또 발달을 하다가
그 기술적인 이런 산업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지역별로도 그렇죠. 소위 말해서 어디에 직장, 일자리가 많은가.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하기는 한데 자세히 보면 이 미국의 기술 패권이 점점 더 오히려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읽었던 신문 기사에 중국의 GDP가 한때 미국에 예. 거의 76% 정도까지 쫓아왔다가 네. 지금 다시 66%대로 네.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하고 GDP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격차가 더 커지고 있죠. 근데 이 격차가 결국은 기술 패권에 의한 격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2024 이 트렌드를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미국 부동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뭐니 해도 일자리가 미국이 많고 미국은 근데 네. 지금 인구가 3억 3천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인구 구조를 봤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항아리형 돼 있잖아요. 예, 예. 뭐 갈수록 밑에서 올라오는 인구가 없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실 좀 암울한데 미국은 지금 25, 26, 27 네. 이 나이대가 전체 인구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은 뭐 정말 안 갖춘 게 없구나. 기술적 네. 패권에다가 앞으로 가장 소비가 많은 30대, 40대가 될 20대 중후반이 지금 인구에서 가장 많으니까 네. 진짜 미국 부동산을 사야 되나? 네. 그런데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근데 미국도 옛날에 그 최상문이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50년대는 그 포드가 그 GM이었나요? 포드가 저거 시가총액 1등이었죠. GM이었습니다. GM. 예. 예. 네. GM이 50년대에는 네. 시가총액 1등이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뭐 AT&T 예, AT&T, 기도 뭐 됐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다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이 되기도 네. 하고. 엑슨모빌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유가 좋을 때는 뭐 또 텍사스지요. 네. 예. 그 아마 부동산이 강했을 건데. 그래서 사실 주식을 보면 미국 네. 부동산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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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에 일자리가 많은지 네. 보이니까. 네. 예,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네. 아무리 늦어도 내년 24년 네. 1분기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제끼고 시가총액 1등이 되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윈도우 네. 80년대 말부터 윈도우 모멘텀으로 치고 나갔다면 그때 이제 시가총액 1등이 예,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딱 들어서 가지고는 모바일 시대로 옮겨갔는데 네. 모바일 플랫폼을 못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잃어버린 한 14년이 있었는데 그때 애플이 치고 나왔었죠. 네. 그리고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또 플랫폼이 생겼고 네.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처지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번에 챗GPT라는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을 만들어냈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 챗GPT를 바탕으로 거기에 챗GPT라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을 AI를 가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GPU라는 네. 그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 GPU는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엔비디아가 제일 잘 만들고 네. 근데 엔비디아 본사는 어디 있어요? 엔비디아 본사는 서부에 있는 거라 근데 그 한번 찾아보세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텍사스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곳곳에 R&D 센터가 그렇죠. 다 다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차피 저는 공장은 어디지 했더니 TSMC가 만드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 TSMC의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었어요. 예. 삼성전자가 500조인데 네. TSMC가 700조, 뭐 거의 800조 지금 다 돼가고 예.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대만의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예. 또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 또 부의 효과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소비도 늘어나고 네. 소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도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제일 기술 패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뭐 1700년대부터 800년대는 이 보스턴부터 발달을 했다면 네. 골드러시 때 샌프란시스코까지 네. 옮겨왔다가 네. 자동차가 잘 팔릴 때는 디트로이트였다가 네. 얘가 러스트벨트가 네. 되고 전기차 하면서 테슬라의 공장이 프리몬트인가요? 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 어떤 기술의
따라서 네. 도시의 흥망성쇠가 막 보이는 거예요. 네. 요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 좀 벌 수 있겠다. 네,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네. 미국 부동산 사자. 네. 네, 좋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게 하시죠. 아, 좋아요. 네,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미국 부동산 사자. 예. 그 투자 관점에서 네, 그러면은 네. 좀 직접적인 질문 네, 하나 네, 해도 네. 될까요? 네. 네. 만약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네.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하시겠습니까? 100만 불이면 13억 된다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예. 아, 실제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슷한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지금은 그 미국 내에서도요, 이런 그 고물가 지역, 일선 도시,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데서는 그 집을 팔면은 많이 오르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니까는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연기를 하면서 그 10달러 이체인지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안 내고 곧바로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런 저물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한국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100만 불이면 100만 불, 13억. 13억. 예, 예. 네. 근데 100만 불 언제 벌었어요? 아 100만 불 아니 그냥 네? 가상의 아, 가상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그 투자자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세요. 첫 번째.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월세 수입으로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노인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들도 이제는 20년이고 30년이고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세 제도가 있다 보니까는 월세 수입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 케이스가 뭐였냐면 17억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계시는데 은퇴한 부부셨는데 저희 실제 그 투자자분께서 그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35만 불짜리 집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융자를 안 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월세 수입이 2,500불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요? 예, 그래서 두 채를 하셔서 거의 5,000불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 17억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 은퇴하신 부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찾고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17억의 아파트를 그대로 달러로 환산해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출 없이 예. 집을 4채를 구입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월세 수입이 한 달에 네. 한국 돈으로 거의 1,200만 원이 나와요. 1200만 원이 나온다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17억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월세 수입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그분이 야. 정확하게 17억 아파트의 월세 수입이 170만 원, 180만 원 나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건 실제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만 긴급 질문을 하나 네.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40만 불을 가지고 집을 세 채? 네 채? 미국에서? 40만 불 집을 40만 불, 그분 같은 케이스는 그 네 채를 사셨거든요. 네 채. 17억을 팔고. 예, 네 채를 사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 네 채를 사가지고 월세를 주잖아요. 네. 종부세로 다 그냥 그렇죠. 거의 다 날리게 돼요. 네, 네, 그 재산세 종부세 감당이 안 되는데 네. 자, 미국은 네. 이 네 채를 샀을 때 네.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너무한데? 아, 네 채를 사든 한 채를 사든 없습니다. 없군요. 네, 제한이 없어요. 저분이 야. 빨리 집 팔고 미국에 집 사셔야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그래 뭐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미국 부동산 사자고 박전무가 저러는데 근데 미국 부동산 그림의 떡 아닌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부터도 네. 미국 부동산은 우리가 살 수 있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 그래도 모기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예, 그 미국 국민들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집을 사기가 편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아주 쉬워요.